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회에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쫙 조감을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2회부터 4회까지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자라는 취지로 북한, 미국, 중국 순으로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오늘은요, 안보 딜레마,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면서도 안보에서 완전히 자신을 하기 어려운 이런 안보 딜레마 상황, 또 남북이 좀 이게 군비 경쟁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양욱 겸임 교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처럼요, 제가 이제 우리 양 교수님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예. 일단 전력 증강의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뭐 조심할 부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럼 약간 우리 일반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라던가,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좀 먼저 최근 상황 좀 보겠습니다. 9월 15일에 보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 KF-21 보라매 전투기 탑재하는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분리시험 이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같은 뭐 미사일 전력 개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기다가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관 연소 시험도 성공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9월과 10월에 보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뭐 탄도미사일, 그리고 화성 8형 이 극초음속 미사일, 또 우리는 지대공이라고 부르고 북한산 반항공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에 10월에는 미니 SLBM으로 보이는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먼저 양 교수님. 예. 남북의 이런 최근의 전력 증강 혹은 과시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든 것이 맞습니다. 든 것이 맞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딜레마가 왜 생겨나느냐를 이제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 모든 시작점은 북한의 핵무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핵무장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거리를 확대를 해 나갔고 이제 수소탄 정도까지는 만들어내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한 1년의 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전술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한된 파괴력이긴 하지만 상당히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자, 이것을 한반도 내를 향해서 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협상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개 국가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죠. 해 나가는 것은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핵무장이 사실 또 일본의 재무장을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뭐 미사일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남침이 일본의 그 자위대를 생겨나게 한 것처럼, 자, 그 이제 자위대 이상의 것을 지금 생겨나게 지금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위협이 더 큰 위협이 뭐냐면 중국이죠.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이 동북아 지역 자체가 엄청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된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중국의 무장, 뭐 이미 중국은 핵 국가기도 할 뿐더러 그 이외의 무기 체계들 자체가 상당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 본인들은 방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A2AD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반접근, 뭐 지역 거부, 이런 전력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이 탄도미사일의 상당수가 대만을 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만큼의 상당수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 항공모함 전력도 좀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 진단하신 거를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북한이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협이다, 그거는 분명한데, 그렇지만 일본, 더 나아가서 중국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게 또 북한에게도
자극을 주면서 이게 안보 딜레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일단 예.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아주 좀 궁금한, 아주 좀 직설적으로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올해. 아, 예, 예.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예. 보면은 해군 쪽에서 대양 해군 내걸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원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공군은 뭐 F-35도 좀 들여왔고, 예. 지금 계속 실전 배치까지 했고, 예, 예. 자, 우리 경항공모함, 예.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한가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안보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뭐 동맹이라든가 혹은 국제사회에서 야 이런 어떤 위기가 있다, 세계적인 위기가 있다, 안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스탠스는 뭐냐면 자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대응하기만 해도 그렇죠. 바빠.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겠지만 하지만은 그 이상은 어려워. 라는 게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스탠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항공모함이 있다, 뭐 혹은 핵잠수함이 있다. 뭐 핵잠수함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안보의 문제를 대한민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항모를 보유한다는 굉장히 의미 중에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예. 동북아의 정치, 국제 정치, 혹은 태평양의 국제 정치, 전 세계 국제 정치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네. 거는. 왜냐면 그만큼 투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미국은 항모를 왜 갖고 중국은 또 왜 저렇게 항모에 집착하냐?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나라고 예. 중국은 그런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뭐 나를 지켜야 됐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위협에서 나를 지켜야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협에서 나를 지켜야겠다는 나라가 항모를 갖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항모는 원정 전력입니다. 그렇죠. 해외로 원정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해외에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익을 이제 관철시키는데 관철시키는 데 필요하다. 쓰겠다. 아하.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모를 갖는다는 거는요. 네. 우리도 항모를 갖고 해외에서 국익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문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아까 이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북한으로부터 침략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력이 많이 좋아져서 재래식 전력은 뭐 앞선다는 얘기도 일부 하기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지금 경항공모함 얘기는 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네. 자,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냐, 갖지 않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네. 자, 우리의 위협이 일단 북한이고, 북한 먼저 중시해서 가겠다. 그렇죠. 예산이나 이런 거 자체도 그 이상을 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항모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 국제 정치나 이런 거에 뛰어나갈 거고, 네. 북한은 북한대로 상대하면서, 해외에서도 이것들, 이런 국익이나 이런 것들을 뭐 펼쳐야겠다. 혹은 해외에 찾아야 될 우리가 이걸 써야 될 정말 중요한 국익이 있다. 네. 라고 판단을 하면은 들여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은 가격표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격표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가격을 써서 과연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을 뭐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런 네.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추진을 해야지 맞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의 논의의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건 전체가. 어떤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전략자 우리가 이게 항모를 당장 갖게 되면요. 네. 이거 들고 나가서 뭐 중국하고 대항을 하는 거냐, 뭐 혹은 일본하고 대항을 하는 거냐, 미국하고 대항을 하는 거냐, 정확하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앞에서 대놓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죠. 외교안보 네, 전략이기 네, 때문에. 네. 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일단 예. 보여주는 건데. 일단 갖고 있는 것 자체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쓰거나 혹은 쓰지 않거나 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주변 국가의 어떤 충돌 혹은 반목 혹은 협조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터지도록 논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런 논의는 오두간데 없고요. 사실은 조금 단순해요. 그거 예. 주변국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던가 그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예.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아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예. 조금 더 폭넓고 깊이가 있는 논의보다는 예.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수준의 논의로 보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항모 논쟁은요 안보 논쟁입니다. 우리의 안보의 틀을 어디로 바라볼 거고 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이지만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언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모아서 어떤 국가적인 전략에 관철시켜 나가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100% 동의인데 지금처럼 뭐 배를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니 무조건 저거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초보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를 하면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경항공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염두에 예. 둬야 된다. 그런데 예. 이 경항공모함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러면은 언제 어떤 단계로 들여서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논의가 먼저 선행 혹은 동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좀 수준이 좀 졸렬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사실은 이제 올해 무슨 이제 그 용역 같은 것들, 그렇죠. 연구용역을 통해서 네. 이제 뭐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 알고 걸음 있습니다. 들어가긴 했어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결과도 나왔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네. 과연 얼만큼, 정말 그 가감 없이 논의가 됐는지, 과감하게, 찬성론과 반대론을 다 합쳐 나가면서 소위 정반합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지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제대로 그런 협의라던가 이런 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아직은 보시는 거예요. 협의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세미나도 몇 번 참석을 해보고 말씀하는 걸 들어봤는데 네. 조금 더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고. 예. 자,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맞아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예.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비용 문제를 좀 생각하면 예. 예를 들어서 예. 비용도 그렇고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런데 이제 군사력 분야에서도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예. 항공모함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항공모함 뭐 그다음에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력을 정말 늘리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의식하는 건 좋은데 중국이 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력을 증강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중국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 아니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국방부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그 국방중기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예산이 지금 315조 2천억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국회 심사에서 뭐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예. 이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315조가 넘는 돈이면. 그런데 이 돈을 다 써도 이제 우리 속담에 이게 이제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뱁새가 맞습니다. 중국을 너무 의식해서 하다가 예.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 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는요, 자주국방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방향 맞는데 자주국방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도 협력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GDP를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게 미국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미국도 지금 중국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늘려나가는 전력을
곧바로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국이 했고, 예. 뭐 미국이 굉장히 놀랐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이제 뭐 다영역 작전이라든가 이제 혹은 다영역 작전이 발전해서 합동 전역형 작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작전 형태가 드러나고 최근에 또 모자이크전이라는 전쟁 형태를 수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인고하니 여태까지 이게 좀 전략적 얘기를 좀 네. 제가 좀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그동안 대했던 전략을 우리가 A2AD라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반접근 지역거부. 네.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 아시아권 지역에 들어와서 중국을 압박할 때 쓰는 것이 결국 항공기라든가 그렇죠. 예. 혹은 이런 해군력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항모전단이나, 예. 이제 하는 걸 그걸 아예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도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접근으로 나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부족할 때 그렇죠. 내가 장악을 못하니까 그냥 일단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비대칭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데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중국의 전략을 A2AD라고 안 부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용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A2AD 단계를 이미 중국은 지나갔다. 지나가서 이제 도미넌스에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장악을 할 건지 지금 이제 소위 미국과 패권 경쟁의 맥락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우리 해군력 평가할 때 평가를 이제 총 톤수, 그렇죠. 배 척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배에 있는 톤수들을 합쳐서 했을 때 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이제 30만 톤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일본이 합치면 한 62만 톤인가 3만 톤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거의 한 뭐 100만 톤 이상, 거의 200만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중국 해군이 갖고 있던 그 톤수라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형 함정들을 잔뜩 따닥따닥 모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보통 해군 전투함이 되려면 2, 3천 톤 이상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작전하려면 5천 톤에서 1만 톤 정도 되는 정도의 구축함, 순양함 정도가 돼야지 작전이 가능한데 자 근데 그게 부족했는데 자 최근 5년간 중국이 건조한 신조함의 총톤수가 얼마냐면요. 60만 톤입니다. 일본 해군이 지금 전체 보유하고 있는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그렇게 저걸 한 거죠. 급성장 시켰군요. 굉장히 급성장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제 중국이 조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이제 되려 중국 쪽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맡겨보니까 전부 엉터리여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됐는데 중국 입장에선 조선이나 이쪽들이 다 약간 이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찍어낸 게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단순히 내수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늘어나는 함정들이 전부 다 막 몇천 톤급 이상. 그다음에 그 안에는 지금 항모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그 타입 55라고 55식 구축함이라고 굉장히 큰 아마 지금 이제 그게 실전 배치가 되면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구축함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세대로 진화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 중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그거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늘려가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같은 맥락인데 미국이 모자이크전 같은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야, 이제 냉전 시절처럼 병력 안 많아 우리도. 해외에 무조건 파병하고 있을 수도 없어. 그다음에 이제 주둔부대도 해외 주둔부대를 거의 다 많이 뺐지 않습니까? 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가장 가용한 전력부터 먼저 보내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쟁할 때 전력을 쪼개 보내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는 게 가면은 축차적으로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쪼개진 병력들 자체가 워낙 첨단화가 되고 능력이 뛰어나니 여기들을 잘 해가지고 해서 소위 분산을 시켜서 접근을 하지만 들어가서는 집중을 해서 다수의 병력을 제압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미군 자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아니면 한국 뭐 혹은 이제 쿼드 사실 쿼드만 갖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커스 자 이런 식의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자체도 이제 나 혼자 국방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요 이거를 만약에 위협으로 보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혼자 뭐 중국을 막겠다? 그런 바보 같은 접근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 어떻게 하면은 주변국을 활용할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들의 무슨 꼭두각시가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한 국가가 자기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저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 그나마 저기 되는 것이지 아무런 힘조차 없는 상태에 있으면 저기는 무시해도 돼가 되면은 정말 무시를 당하는 게 국제사회의 뭐 그렇죠. 특성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전력의 지점이 어딘가.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게 가장 핵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미래 안보 논란을 하면서 뭐 모병제냐 징병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다. 과연 얼마만큼의 병력이 우리가 최소한 있어야 주변국에게 고개를 딱 당당히 들면서 왜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니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힘으로 위협하려고 그래? 하지 마. 니들 못해. 그런 전력의 지점이 어디냐, 병력의 지점이 어디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근데 병력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각종 무기라던가 맞습니다. 전력 증강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군 구조 자체를 그렇게 해서 미래 군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준비를 안 하면요, 20년, 30년 뒤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경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하지만 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이제 각종 미사일 개발, 그거가 우리를 자극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북한은 남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에 경제력이 커가면서 그다음에 우리 군 전력이 특히 재래식 전력이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국력 차가 거기에다가 군사력 차이도 벌어지고 거기다 주한미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또 내부적으로는 그 90년대 말에 이제 고난행군 이런 것도 겪었고 그러면서 이른바 북한에서 나름의 이제 안보 위협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전력으로는 쫓아가지 못하니까 비대칭적으로 뭐 핵도 그렇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돼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북한 역시 남한이 저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경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걸 본격화한다면 아마 F-35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입한 거를 중국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 중국이 뭐 한국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떤 전력 증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자극을 받고 중국도 자극,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그렇게 되자면은 끊임없이 한 나라 때 다른 나라 A라는 나라는 B 나라를 탓하고 B는 또 A를 탓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탓하면서 아니 군사력만 계속 키워가고 이게 정말 안보 그렇다고 10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보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이거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안보 딜레마인데 맞습니다. 요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요. 그러한 안보 딜레마가 깨지기 위해서는요. 각국들이 정말 힘들어져야 됩니다. 응? 힘들어져야지 무슨 안보 딜레마 말씀일까요? 깨진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안보 딜레마를 깨는 것은 서로의 군축, 그다음에 그 CBM, 그러니까 이제 신뢰회복, 신뢰 구축. 자, 이 조치가 필요한데 자, 지금 사실은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평양 뭐 공동선언 이런 거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서로 뭐 신뢰 회복 군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군비 통제에 기대가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됐죠. 왜냐? 지금 서로를 믿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정말 믿고 갈 생각이 있으면은요. 서로 상호 사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판을 까는데 그 판을 깔 준비조차 서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김정은 자체가 이제 겨우 위치를 이제 찾아서 확립을 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 무기 체계들 혹은 핵 무장 자체가 유일한 업적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얘기를 그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국하고 얘기를 했더라도요. 그게 절대로 그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을 북한에 인정받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지. 네. 그걸 뭐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바보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짓이다. 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것이 자, 이제는 정말 감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좀 내려놓는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군비 증강, 전력 증강이 국가의 발전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가야지, 그래야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냉전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요. 네. 결국은 이 소련이 그 미국과 이렇게 나오게 된 결정적인 경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뭐 소련의 주 어떤 당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가스라든가 원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생각처럼 여의치가 않고 돈줄이 말라가니까 소련도 엄청난 그런 핵 전력도 여러 가지를 일단 특히 핵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압박해서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 군비 경쟁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이미 사실 브레즈네프 때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야 어떻게 하면 서로 줄여나갈래. 근데 그 한쪽으로 줄여나가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으로 말씀하신 더 스타워즈나 이런 거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계속 이제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결국은 야 이거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협상을 얘기하고 나갈 때는 자 언제나 뭐 당연히 분위기를 좋게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들이 엇나갈 때는 우리 훨씬 더 엇나갈 수 있어.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은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알아듣겠고 이해를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북한과의 이른바 군비 경쟁은 불가피하다. 근데 약간은 그런 논리로 비춰져서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병력을 늘려나간다. 혹은 무작정 막 무기 체계를 많이 생산한다.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경제 파탄납니다. 절대로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국방을 하는 거는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하는 거지 무슨 군사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지만 하지만 국가의 어떤 재정을 거덜내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해가면서 갈 방향이 뭐냐, 어떤 전력을 키워야 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상쇄를 하고 나의 장점을 높여서 상대방을 강화할 거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현실주의적 시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바로 계속 교수님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과연 정교하게 이 군 전력 증강 이게 사실 뭐 무기 들여오고 사오고 개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무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교하게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는 잘 돼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여태까지 잘 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요. 저는 굉장히 잘 추진해 왔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은 미사일 개발은 사실은 정권과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든 절대로 이걸 놓지 않고 꾸준히 잘해왔고요. 이것이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혹은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혹은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줄 굉장히 중요한 보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향들 잘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빈익 사업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해서 그렇죠. 굉장히 수준이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심지어 셔무4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강한 미사일이 있는데 그 여태까지 사진도 한번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잘 못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부터 언제부터 배워가지고 해서 뭐 해서 올라가면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접근들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세금을 갉아먹고 국민들이 힘들게 만드는 접근인 것이고요. 잘하는 거 잘하게 가고 키워야 될 거 키우고
그 이외의 것들 그냥 과감하게 그냥 오케이 이거 우리 개발하고 이거 사올게 그냥 이 정도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일부는 저거 진짜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말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쥐도 구석에 몰리면은 예. 문다라고 하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선 경제력, 그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정말 활용을 잘해서 북한과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보자면 체제 경쟁도 불사하면서까지 군비를 키워나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 뭐 그 전략이 나쁘다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북한이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 텐데,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옛 소련과 미국의 경쟁에서 소련이 결국은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예. 북한이 굉장히 더 경계를 할 거고, 예. 그리고 그 없지만 더 짜내가지고 예. 가령 핵물질을 더 많이 개발한다던가, 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또 더 다양한 무기, 미사일을 맞는다던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몰린다 싶으면은 혹은 국제적인 도발을 일으킨다던가 이럴 수 예.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역시 현실적인 걱정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지적을 잘 주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마 이런 얘기 말씀하면 좀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과연 지금 우리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 때냐? 그거는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뭐냐면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나라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자,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웃 국가의 관계로 갈 수 있냐 없냐, 사실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그거부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통일 얘기는 뭐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정치권이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여구 야구할 것 없이 급발진하고 있고요. 네? 그냥 그 무슨 뭐 정상회담 한 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 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상회담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야, 서로 이렇게 일단은 우리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동안은 전쟁하지 말자. 그렇죠. 예. 일단 그런 식의 접근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이 북한의 어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능력으로 우리가 견제를 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 나가는 거지,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무슨 뭐 이런 무기체계나 이런 걸 키워 나가는 방향은 저는 그닥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예. 받아들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은 북한의 용어로는 자위적 국방력 강합니다. 자위적 국방력. 이거는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예.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 강화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요. 네. 북한의 그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논리에 일일이 그거에 우리가 좀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상당한 그 뭐라고 그럴까, 프로파간다 싸움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 북한의 핵무장 논리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처음에 핵 가져간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 공격 수단에다 자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북한의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은 핵 선제 공격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체대나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국방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하여튼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요, 어떻게 얘기를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군대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은요, 대화 상대조차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군은 우리의 상대조차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취해오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간에 떠나서. 네. 근데 최소한 그런 스탠스를 북한이 바꿀 만큼 정도의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계속적으로 그런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생각적 전략적 사고나 문화가 갖는 그런 공세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또 표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이 국방비 증가율 또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난달 10월 2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에서 제가 보고서 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건 뭐 북한보다는 우리 내부에 대한 조금 얘기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이 이건 약간 그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주창했고 거기 그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했었고 예. 그리고 작전권 얘기하면은 또 노태우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때 이제 평시 작전권을 갖고 예, 왔기도 예. 했고 그런데 이른바 진보 정부가 예산을 더 많이 들어가면서 자주국방을 표방을 하고 그리고 이 전시작전권마저 다 갖고 오겠다라고 하고 예.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다. 예. 이런 또 분석이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자, 지금 군이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 전력 증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자주국방과 작전권,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는 거에는 적극적이지 않냐? 예.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군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은요, 군은 전시작전권 찾아오는데 절대로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네. 되려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은 가져와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 태도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네. 이 소위 그 기본적으로 요거 리드를 하는 걸 미치게 리드해 간다.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에 들어가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들어가서 회의 듣다가 막 조는 경우도 생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리스페어스블리티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막 미국 애들 막 눈빛 번쩍번쩍 살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내일이라기보다 뭐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이런 그쵸? 느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아오기로 하면서 계속 막 강렬하게 막 그 훈련을 끌고 가는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측에서 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느 군인이 자기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은 되게 하고 싶어해요. 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전략적 고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고려.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의 주한미군에 있는 병력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활용을 해야 돼요, 최대한. 예. 그다음에 활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항공기 예를 들면요, 우리 공군의 한 전투기가 지금 한 뭐 400 몇십 대 있습니다. 전투기만 쳐서 네. 작전기. 주한미군이 한 100 몇십 대 있어요. 근데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100 몇십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몇 대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네. 겁니다. 만약에 없다, 여기가. 지금 미국 입장은 자, 어쨌거나 중국에 대항하고 뭐 대항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유연적으로 써야 되고 네. 여기에다가 병력을 묶어놓는 것 자체가 약간 적을 수가 있어요. 부담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렇죠. 예. 예. 그럼 솔직히 빠져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라크전 막 아프간전 할 때 막 여기서 엄청나게 막 병력도 돌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전력을 세워서 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투기 100대가 빠졌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상정하는 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한국에게 내주면 예. 미국은 주한미군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조금 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 정책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최소화하면서 거기에
관여를 하기는 하고 이제 뭐 배치를 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최소화 어떻게 하면 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미 그 뭐냐 이 저 부시 행정부 때 아들 부시 행정부 때 이제 기지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뭐 난리가 났었죠. 하면서 예. 이제 그게 지금 바이든 때도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모든 전력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까지 철수해 가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좋은 전진 기지이긴 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교수님은 상당히 전략적 사고, 근데 상당히 좀 대담한 이런 사고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좀 그 우리 양 교수님의 말씀은 약간은 그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더 새겨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군을 주한미군을 우리가 조금 묶어두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방어에 묶어두려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빨리 갖고 오는 것보다 전시작전권을 조금 더 맡기면서 하는 게 주한미군을 여기에 묶어둘 여지가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반드시 그걸 묶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찾아오는 건 좋은데 자 어떻게 한국군과 미국군의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 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요. 지금 주한 미군이 저는 대한민국의 방위에서 갖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해구산 제공입니다. 그렇죠. 확장 억제를 우리가 표현하죠. 확장 억제를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확장 억제를 미국이 얘기하면서요 다 온 게 넌 누클리어. 그러니까 핵과 상관없는 재래식 무기 체계를 통한 확장을 왜냐하면 그것이 그 냉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 확장 억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한민국의 핵 확장을 해가지고 해서 북한은 핵 가지고 지금 곧바로 지금 전술핵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당연히 한반도 안에 전술핵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를 공격하고 해도 ICBM 쏴도 20분 이상 걸립니다. S-3M 쏴서 준비해도 그 정도 비슷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지금 태세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나마 그 지금 태세를 가져가게 하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핵 공격에 관한 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결국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 판단을 신뢰하냐면요. 이 바로 그러니까 미군의 사성 장군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 사성 장군의 지역사령관의 보고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정부에 가는 지분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주한미군 사성 장군이란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을 하고 키워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과 이 안보를 위해서 여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냐. 최소한의 판은 깔아주는 겁니다. 이걸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써 나갈 거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에서 조금 좀 현 정부 접근이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저희가 전력 증강 얘기하다가 요 얘기까지 오면서 상당히 아마 저도 사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시작전권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민족 감정적인 측면이라던가 요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양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이 일리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전시작전권 문제는 뭐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은 우리 전력 증강은 북한을 의식한 측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특히 중국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최소한의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미국과 같이 해서 우리의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력 증강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력 증강을 그렇다고 막 해서는 곤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요거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살짝 제가 조금 하나 여쭤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가져야 된다. 요거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고 싶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미래 병력을 해서 모병제 곧바로 전환을 한다. 제가 모병제 지명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병제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정치권에서 결정을 했어요. 파퓰리즘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러면 지상군이 실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5만 정도가 살짝 못 나올 겁니다. 15만이 조금 뭐 내외가 될 거예요. 그거 같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 되면은 주변국에서 난리를 치고 뭐하고 해도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뭐 충돌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좋게 지내고 그러고 가자. 고개 푹 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래도 주변국에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딱 대응이라도 하고 하려면 아마도 이제 제가 뭐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는데 최소한 35만에서 그러니까 40만까지는 아마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되면 2038년 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징병 대상이 2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세 그 남자들 징병할 수 있는 그 28만 명 정도인데 이게 2038년에 14만까지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뭐 복무기간도 지금 짧고. 예, 복무기간도 짧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사실은 정상적인 거는 위협이 들어가면 복무기간을 늘려야죠.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정치인들 못해요. 이 사람들. 죽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깎아내가지고 해서 자기가 당선이 돼야지. 이게 왜냐면 공공재에 비해요. 공공재 자체는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혹시 20대 청년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뭐 화내셔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바라보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한 공공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깎아서 그냥 자기의 치적으로 보여주고 이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당연히. 그거 합의해줄 부모도 없어요. 병력은 그렇고 무기 체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요. 뭐 이제 뭐 첨단 무기 뭘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첨단 무기의 함정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뭐 무인 무기, 자율 무기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인 드론 뭐 이런 거. 현재는요. 그거 쓰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유지 운영 관리하는데 인원이 자, 뭐 무인기 하나 갖고 왔다. 그럼 그 무인기를 뭐 그것만 갖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정비하고 뭐하고 나서 달라붙어야 되고 또 무인기를 오래 쓰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대기하는 이제 조작요원과 조종사들 그 팀들이 계속 또 대기를 해가지고 바뀌어야 되고 이게 절대로 현재 싸지도 않고 저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미래인가는 어떻게 되겠죠. 미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구체적인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 사실 제가 좀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뭐 다른 데와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하여튼 최적의 뭐냐면 중요한 거는 자 일단 상대방이 왔을 때 되게 세게 우리가 얻어맞겠다. 그래서 야 저렇게 얻어맞으면은 그러니까 그 세게 얻어맞는다는 게 막 화력이 엄청 큰 게 막 떨어서 초토화된다는 게 아니라 현대의 쌤은 정말 적절한데 적시적소에 한 방 그냥 딱 정확히 그걸 꽂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혀를 제압하는 혀를 제압한다. 그 뭐 좀 약간 싼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빵을 먼저 날리는데 선빵을 뭐 배 날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빵을 관자놀이에 정확히 날리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 이제 5시즌 5번째 시간 남북의 군비 경쟁 다룬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 전력 증강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측면과 함께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좀 여러 가지를 놓고서 우리 또 딜레마, 안보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5시즌도요 4시즌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통으로 올릴 때 오늘 나오신 우리 양욱 교수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더보기에 넣어놓으니까 또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늘 드릴 말씀 있죠?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양욱 겸임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